1762년 6월 창경궁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뜰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나무 갯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는 매미 소리만 요란했고 여인의 가쁜 숨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였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그 나무 갯작 안에는 지금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조선의 세자였습니다. 뒤주 안쪽에서는 이따금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여인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그녀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자줏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쥔 채 그녀는 저 멀리 대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이신 영조대왕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마마마, 11살 새손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푸른 선이 그어진 새손복을 입은 어린 원소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 뒤주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무엇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경궁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손,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마마마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분은 이제 원손의 아버님이 아니십니다. 죄인이십니다. 원손은 죄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대왕마마의 손자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린 새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할 때였습니다. 뒤주 안에서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경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살릴 방법은 이미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을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대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주를 등지고 남편의 신음소리를 등지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비통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섭도록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해경궁 홍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가엾은 여인으로만 기록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가장 냉철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7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반송방, 지금의 서울 종로 어느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봉한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대감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양반가의 채통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사랑채 처마 끝에는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그해 6월 이 집 안채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나왔을 때 아이의 할아버지인 홍연보 영감은 이상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네. 용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우리 집 마당에 내려앉더군. 그런데 그 용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슬프면서도 위험이 있었지. 며느리가 해산하던 밤,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꿈속에서 본 용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서로운 꿈이면서도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범하게 살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노인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벌써 한글을 깨쳤습니다. 5살에는 천자문을 읽었고 7살에는 동몽선습을 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총명함에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것도 탈이지.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여자아이가 지나치게 영특하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 법이야.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1744년 아이의 나이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세자빈 간택이었습니다. 홍씨 집안의 딸이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간택날 어린 홍씨는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따아내렸고 작은 댕기를 달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대전 안에는 수십 명의 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명문가의 딸들이었고 저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영조대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홍씨였습니다. 저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라. 영조가 말했습니다. 어린 홍씨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왕마마의 위엄 앞에서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바른 자세로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홍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영조는 그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었습니다. 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를 견딜 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됐다. 이 아이로 하겠다. 영조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홍씨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9살의 나이에 궁궐이라는 감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복잡한 예법을 배우고 수많은 상궁들의 감시를 받으며 어린 홍씨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작은 처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궁궐 담장 너머 어딘가에 친정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총명한 아이는 살아남기 힘들다던데 곁에서 시중을 들던 늙은 상궁이 중얼거렸습니다. 궁궐은 영특한 아이를 시험하는 곳이지요. 견디지 못하면 부러지고 마는 법입니다. 어린 홍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씨는 15살이 되었고 정식으로 세자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인 사도세자는 21살이었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준수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또렷했으며 말씨가 점잖았습니다. 해경궁은 안도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해경궁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전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했고 이따금 비명을 질렀습니다. 낮에는 무예 연습에만 몰두했습니다. 저하, 이제 그만 쉬시지요. 해경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휘두르고 또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눈빛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연무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내관을 향해 달려든 것입니다. 순간 해경궁이 비명을 질렀고 다른 내관들이 급히 달려들어 세자를 말렸습니다.
저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하지만 사도세자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고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경궁은 혼자 처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재앙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인 영조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자는 폐위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과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경궁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 혹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죄인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왕마마의 며느리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해경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고 밤에도 따로 잤습니다.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점차 무기력해졌습니다. 빈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세자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무너짐에 함께 휩쓸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달빛이 처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경궁은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고 해경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손이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770년 원손의 나이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소문이 궁궐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손께서 기방에 드나드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해경궁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세손이 고개를 숙인 채 해경궁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그런 곳에 다녀왔느냐? 어린 세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지 잊었느냐? 너마저 그렇게 되려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였습니다. 아들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해경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친정아버지인 홍봉안 대감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해경궁이 말했습니다. 막아주셔야 합니다. 세손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봉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소. 세손은 이미 홍기가 찬 나이인데. 그럼 저는 어찌 하란 말씀이십니까? 해경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해경궁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단식이었습니다.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궁들이 달려들어 말렸지만 해경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손의 행실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한술도 들지 않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홍봉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알았소. 알았으니 그만 드시오. 홍봉안은 딸의 완고함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세 손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고 세 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해경궁은 그제야 물을 마셨습니다.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에 온몸에 기력이 없었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상궁들이 급히 미음을 올렸지만 그녀는 몇 숟가락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762년 5월 영조대왕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행실은 날로 어그러져 갔고 신하들의 상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왕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어야 했습니다. 세자를 패하겠다. 대전에 영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뜰에 큰 뒤주가 옮겨졌습니다. 원래 쌀을 담던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뒤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들어가거라. 내관들이 사도세자를 붙잡았습니다. 세자는 발버둥 쳤지만 끝내 뒤주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멀리서 해경궁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복도 그늘에 숨어서 그녀는 남편이 뒤주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도 아들도 함께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해경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하. 6월의 뜨거운 햇살이 뜰을 내리쬐었습니다. 뒤주는 그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이따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신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뒤주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었습니다. 해경궁은 그날 밤 홀로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습니다. 그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는 일뿐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고 상복을 입은 해경궁은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지는 않았지만 상투 없이 간소하게 올린 머리에는 흰 비녀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대전에 들어서자 영조가 보였습니다. 늙은 왕은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 그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대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의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분노의 눈빛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죄인의 아내였던 소인을 살려주시고 어린 새손을 보살펴 주시니 이 어찌 성은이 아니오리까? 영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것일까? 아니면 살기 위한 연기일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인이 미안하구나.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을 그리 보낸 것이 과인의 잘못이다. 아니옵니다. 해경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병을 이기지 못하셨을 뿐이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그녀는 어린 새손의 손을 잡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흰 옷을 입은 11살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부디 돌봐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영조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세자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닮기도 했습니다. 늙은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과인이 돌보겠다. 영조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과인의 손자이니 과인이 직접 가르치고 보살피겠다. 해경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대전 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영조는 새손을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직접 가르쳤고 밤에도 자신의 처소 가까이 두었습니다. 해경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경궁은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아들처럼 자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손은 청년이 되었고 해경궁은 40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궁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늘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해경궁은 처소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정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조와 새손이 함께 있는 소리였습니다. 잘하였다, 원손. 영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내 학문이 날로 깊어지는구나. 해경궁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 웃음소리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내어준 대가였습니다. 대전 안에서 영조는 새손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노년의 왕과 젊은 새손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둘을 비쳤습니다. 할아버님, 새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어찌 지내시옵니까? 영조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미는 강한 분이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존경이었습니다.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해경궁은 혼자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해경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더 흘렀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770년대 중반 정조가 즉위한 후였습니다. 새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을 견제했습니다. 그 칼날은
해경궁의 친정인 홍씨 가문으로도 향했습니다. 오빠 홍인환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홍인환은 유배를 갔고 홍씨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친정 소식을 전해 듣는 해경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청을 하지도 왕에게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친정은 이미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녀는 다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아들과의 이별도 친정의 몰락도 모두 혼자 견뎌냈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물을 삼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붓을 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795년 해경궁의 나이 60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안 앞에 앉았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년의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첫 글자를 썼습니다. 한중록. 한스러움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변론서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홍씨 가문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록하는 책이었습니다. 해경궁의 손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섞인 문장들이 써졌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병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광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지, 왜 구할 수 없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정을 옹호했습니다. 홍봉안 대감은 충신이었다고, 홍인환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한자 한자 쓸 때마다 그녀는 과거를 다시 살았습니다. 뒤주 앞에 섰던 그날 밤 아들의 손을 잡고 영조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붓을 들고 쓰는 내내 해경궁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담담하게 그녀는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원하는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몇 달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해경궁은 그 책을 아들인 정조에게 보냈습니다. 정조는 밤새 그 책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아버지의 광기가, 할아버지의 번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마마마. 정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토록 힘드셨군요.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해경궁은 조용히 앉아 아들을 맞았습니다. 주상전하. 그녀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마마마 용서하십시오. 정조가 말했습니다. 친정을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해경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주상께서 옳은 일을 하셨나이다. 하지만 정조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조는 천천히 친정을 복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조심스럽게 홍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1814년 해경궁은 8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후원의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해경궁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친정이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홍봉안의 관직이 회복되었고 홍인환의 죄명이 벗겨졌습니다. 해경궁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구나. 뒤주 앞에 섰던 그날 밤부터 시작된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친정도 잃었지만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친정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중록이라는 책 속에 자신의 진실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기록은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은 여인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엾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산했고 참았고 이겼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의 총명과 박식은 소인이 감히 따라갈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조선 최고의 성군을 만든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생존자였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눈물의 여인으로만 기록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었지만 동시에 계산했습니다. 슬퍼했지만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참았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1815년 해경궁 홍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1살의 나이였습니다. 긴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뒤주 앞에서 내렸던 그 차갑고 잔인한 결정도,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맡긴 그 고통스러운 선택도, 친정의 몰락을 지켜보며 침묵했던 그 쓰라린 순간도 모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진실을 쓰고 기록한 자가 역사를 만듭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것을 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뒤주가 다치던 날, 한 여인이 계산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진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전략가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토록 잔인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그 잔인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